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양도세 관련된 부분, 임대주택 관련된 부분들을 다 뜯어 고치겠다. 이제 두 번째로 부동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 7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좀 큰 그림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 새끼를 쳐나가면서 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정책의 흐름을 읽자. 자,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 때하고 현재하고 굉장히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보죠.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하고 화랑 경기였죠. 그러다 보니 어떠한 액션을 취했나요? 화랑일 때. 자, 기존에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원래는 2년 보유만 했어도 됐었어요. 하지만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부터 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2년 보유도 하셔야 되고 2년 거주도 하셔야 돼요. 이런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원래 A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B주택을 취득을 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A주택을 3년 안에 팔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2년 내로 줄이고 1년 내로 줄이고 전입도 해야 된다고 하고 하지만 지금은 2년 내로 줄긴 했지만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3년, 2년, 1년 뭐 이런 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게 됩니다. 실수요 보호 목적을 위해서인 거죠. 두 번째, 다주택 수요를 규제하게 됩니다. 또 이것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뭐 문재인 정부 때라고 하기보다는 좀 편하게 말씀드리고자 한 거니까 뭐 저는 정치에 전혀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편안히 들어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다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1주택 이외에 다주택자들아 너네들 빨리 팔아. 팔지 않으면 그 주택에 대해서 중과를 시킬 거야.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도 없앨 거고 그리고 양도 차익에서 기본 세율이 아니라 10%, 20%, 30%를 추가 얹어서 추가 세율을 물릴 거야. 중과 세율을 때릴 거야. 그리고 더불어서 너네 보유하는 기간 동안 종부세를 많이 내게 할 거야.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다주택 수요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의 불황일 때 한번 보죠. 첫 번째,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생각지 못하게 금리가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투기 지역 해제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도 명칭을 할게요.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세법적인 내용에서 고민하셔야 될 지역에 대한 규제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 요거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잡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혹은 내가 중개하는 물건의 위치가 조정인지 비조정인지 더불어서 소비자가 고객분이 오셔서 나 여기 갖고 있는데 여기 조정이고 비조정이고 확인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개사 대표님들께서 미리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된다. 전국적으로 조정인지 비조정인지에 대한 위치 정도는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불황이라고 한다면 그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 거의 뭐 서울 수도권 일부 서울과 경기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해제가 됐죠.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뭐 경남, 창원, 뭐 청주, 부산, 세종, 뭐 대구, 수성, 수성은 투기과열지구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많은 지역들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이 설정이 됐다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불황으로 들어오니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기 시작을 한다. 더불어서 여기서 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서울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세율을 인하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중과세를 때렸고요. 10%, 20%, 최대 30%. 일반 기본 세율의 30%까지 때렸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때 들어오면서 2022년 5월 9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규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 흐름을 보시면 계속 또 불황이죠. 그러면 이 2023년 5월 9일까지라고 했던 것이 더 연장이 될까요? 아예 풀어질까요? 아니면 다시 중과로 돌아설까요? 자, 그런 식으로 정부 정책이 불황이라고 한다면 정부 정책상 계속 중과를 풀어줄 수밖에 없다. 중과 규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최근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양도세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임대주택 관련된 부분들을 다 뜯어고치겠다. 전방위적으로 한번 다 뜯어고치겠다. 그리고 중과세를 영구적으로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뉴스가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런 흐름들을 좀 계속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양도세 감면이 있습니다. 경기가 불황일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다. 자, 우리가 대표적인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여러분들 집 좀 사주세요. 기획재정부 그때 당시 그 주무부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사주시면 양도세 100% 깎아드릴게요. 이러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99조 2항. 자, 요거에 대한 설명 간단히 좀 드리면 내가 집을 살 때 신축주택이거나 미분양주택이거나 혹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취득한다면 그 취득한 사람은 향후 5년간 양도세 없어. 양도세 깎아줄게. 감면시켜줄게. 이런 양도세 감면에 대한 규정이 들어옵니다. 이 감면에 대한 규정이 그냥 체감을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에 대한 체감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파워풀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 예를 설명을 좀 드리면 2013년도에 어느 방배동의 한 아파트가 6억에 분양이 됐어요. 6억에 분양이 됐고 그게 15년, 16년쯤, 13, 4, 5년쯤에 이렇게 분양이 완료가 됐고 지금 그 아파트가 얼마일까요? 최소 30억 합니다. 30억 하는 6억에서 사서 30억이 됐는데 양도세 100%를 깎아준대. 향후 5년간. 그래서 어떤 분은 몇 년 전에 그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했을 때 5년간 100% 양도세 다 처분이 돼서 만약에 다주택자였다면 한 몇억 가까이 세금을 냈었던 상황인데 8천만 원으로 양도세를 마무리했다. 그만큼 굉장히 파워풀한 것이 양도세 감면 규정이다. 이 감면 규정은 일반 양도소득세법, 소득세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로 규정을 두고 한시적으로 움직이는 법 규정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양도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챙겨 보셔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집을 살려고 할 때 양도세 감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더불어 또 하나 내가 양도세 감면이 들어왔네? 빨리 집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과세 원리를 이해하자. 이게 가장 오늘 강의의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한 예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경험했던 정확히 제 아버지가 경험했던 사례인데요. 108호가 있고요. 아파트에 109호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 아버지는 108호를 95년도에 8천만 원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3억에 파셨습니다. 그리고 109호는요. 2015년에 3억에 사서요. 2018년에 6억에 팔았습니다. 자, 이거는 A, 이거는 B라고 가정해보죠. A라는 사람은 1세대 2주택이었어요. B라는 사람은 1세대 1주택이었습니다. 자, B라는 사람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그분이 세금을 얼마 냈을까요? 2015년도에 샀을 때는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되는 비과세 요건이 성립됐었죠. 그래서 이분은 3억이라는 이익이 났어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반대로 A라는 사람은 일시적
아니 1세대 2주택, 일시적 1세대 2주택도 아니고 1세대 2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도 2천만 원 정도 아마 냈었을 거예요. 내가 번 게 거의 별반 차이가 없는데 1세대 1주택과 1세대 2주택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 흐름 더불어서 내가 1세대 1주택 더불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까지 챙겨보면 내가 비과세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1세대 1주택과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 두 가지를 좀 한번 흐름을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2017년 8월 2일부터 현재까지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4번 정도 바뀌었는데요.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A주택이 있습니다. 그 A주택에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자, A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A주택에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죠? 바로 2년 보유가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2년 거주까지 있어야 된다. 단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에 취득을 한 물건이라면 2년 보유뿐만이 아니라 2년 거주까지 진행이 돼야 한다. 내가 A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아니다. 내가 취득했을 때 비조정이었어. 그런 거 없었어. 라고 한다면 2년 보유만 필요하다. 자, 여기서 더 연장해서 여기 A를 갖고 있다가 B를 산다고 가정해보죠. B도 조정이라고 가정해보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나의 흐름씩 조금씩 한번 보도록 하죠. 처음에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1, 2, 3 요건을 챙겼으면 됐었어요. 자, A를 산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B를 사고 그게 1번입니다. 그리고 A주택에서 2년 보유 혹은 2년 거주를 해야 되고 세 번째,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요게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 2년 내 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2018년 9월 13일 날. 그리고 또 한 번 또 바뀌었어요. 1년 내 처분 및 1년 내 전입. 이렇게 바뀌었죠. 언제 바뀌었냐? 2019년 12월 16일 날. 또 바뀌었어요. 지금 현행 법입니다. 2년 내 처분으로요.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부. 이런 식으로 세금체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경과 규정. 3년이냐, 2년이냐, 1년이냐, 2년이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현재는 2년 내만 팔면 돼요 라고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정을 했던 게 A도 조정이고 B도 조정이라면 이렇게 바뀌었는데 만약에 A가 혹은 비조정 혹은 B가 비조정 이라면 아직은 3년이다. 3년과 2년의 규정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일시적 1세대 2주택까지 봤고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과세 원리를 이해하자라는 부분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감면 주택인지 확인하자. 불황일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공부했을 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조금 더 처음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감면 대상이 되는 날에 요건에 맞게 취득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비단 아까 말씀드렸던 조세특례제한법 99조 2항 2013년 4월 1일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 샀던 물건이 아닌 다른 연도에 산 물건, 예를 들어서 99년에 샀다. 감면주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한 해 언제마다 스팟성으로 감면에 해당하는 양도세법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 혹은 고객분이 갖고 있는 물건이 감면주택인지 확인하자. 더불어서 그 주택이 감면주택이라면 우리는 주택수에서도 빠진다. 다시 말해서 내가 두 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하나의 주택은 일반 주택이고 하나의 주택은 감면주택이야. 그러면 감면주택은 빠지면서 내 이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주택인데도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면주택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자. 네 번째,
정확한 세금 도출 능력을 기르자. 사실 양도소득세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내가 판 금액에서 상금액을 빼고요. 경비 들어간 거 취득세 등 중개수수를 빼고요. 그 이익에서 장기보유 투표공제를 빼고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를 빼고요. 거기서 세율 계산해서 세금을 냅니다.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요즘에 뭐 국세청 홈택스에 대한 뭐 양도세 계산하는 거나 뭐 인터넷 어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단 그게 비과세인지 중과세인지 20% 추가인지 30% 중과인지 아니면 일반 세율인지 아니면 감면주택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확한 세금 도출 능력을 기르자. 5번째, 합법적인 거래라면 금융거래를 이용하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어떤 중개사분께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이분이 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본인께서 중개사 대표님께서 그 쌍방 거래도 하게끔 해주고 무피로 사실 프리미엄이 한 2억 정도 되는 동네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피로 하면서 본인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다 챙기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분은 그렇게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그분은 굉장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 8억 정도 세금을 두들겨 맞은 경우가 됐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불법적인 거래라면 금융거래를 이용하지 않죠. 반대로 내가 떳떳하고 확실해 문제가 없어 라고 한다면 나중에 소명하고 확실한 답안을 제출할 수 있기 위해서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더불어서 내가 자녀한테 돈 좀 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이거 물어보는 자체가 일단 불법이라는 거죠. 주고 싶으면 증여세 낼 거 확실하게 내고 그만큼 거기에 자산 부의 이전을 하면 되는 건데 증여세는 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래라면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6번째, 제때 신고하고 제대로 납부하자. 여기서 한 2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세금은 어디까지 쫓아올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떤 탈무드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죽음과 세금은 피해갈 수 없다.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쫓아옵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녀들한테까지 쫓아갑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죽을 때 어떤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과 더불어서 그 채무, 세금에 대해서도 같이 쫓아가게 되어 있다. 더불어서 내가 부동산을,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지언정 세금을 물려준다?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반드시 언젠가는 내야 한다면 내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000만 원인데 어떤 이유 없이 100만 원만 냈어요. 그럼 900을 덜 낸 거죠. 900을 덜 냈어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액션을 취할까요? 바로 연락이 옵니다. 자, 납세자님, 지금 1,000만 원을 내셔야 될 것 같은데 100만 원만 납부하셨어요. 왜 어떤 이유에서이시죠? 해명하시고요. 해명 못하시면 추징하겠습니다. 가산세까지 붙여서요. 이렇게 액션이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인데 한 1,00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액션을 취할까요? 내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냈어. 900을 더 낸 거죠. 그럴 경우엔 국세청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까요?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락이 안 옵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때 정확하게 신고하고 정확하게 납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고서는 세금이 추징이 되고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 반드시 신고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 기한 내에 정확하게 납부 또한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7번째, 투자 계획을 세울 때는 세금 계획도 함께 세우자. 자, 지금 현재 주택을 내가 오늘 삽니다.
사서 1년 내에 팔아요. 그럼 양도소득세가 몇 프로? 70%. 지방세까지 하면 77%. 77%. 2년 내에 판다면 66%. 2년이 지나면 일반 세율입니다. 상가 1년 내에 팔면 55%. 그 외에 55%, 44% 일반 세율. 이런 식으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단타치기 할 때도 세금을 생각하고 덤벼야 된다. 그래서 개인이 사서 주택을 사고 팔고 단타치기에는 그 세율이 너무 세다 보니까 법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은 뭐 10% 내지 20%로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기간은 몇 년 동안 보유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하면서 부동산을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소비자에게도 고객에게도 안내를 해주는 게 좋겠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세금 체계별 세금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좀 사실 되게 큰 그림만 설명을 좀 드린 거고 되게 일부분만 설명을 드린 부분이라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제가 여러 군데서 강의도 하고 네오비에서도 강의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찍고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실무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회피할 나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업무에 있었지만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수고하셨습니다. 오, 네. 일단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강의를 듣기에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아는 얘기라 너무 쉽다.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확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듣는 중에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드디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한 분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